미순의 눈물로 쓴 30년 세월은 1편의 첫 남편과 2편에서 두 번째 남편의 실제 상황이고 작년 10월 어느 날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남편의 사연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쌍한 남의 자식 둘. 내 새끼처럼 키워보려 한 죄밖에 없는데 제 인생은 왜 지옥이 되었을까요? 물론 선택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저의 몫이지만요.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 쓰레인 줄을 상상도 못 해봤답니다. 첫 남편과의 10년 끔찍했던 아픈 기억들마다 내 머릿속에 존재한다. 악연이었던가? 그때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속이 뒤집어지려 해서 되도록이면 생각을 묻어두고 아픈 상처를 꺼내어 보고 싶지 않았으나 지금은 특별해서 고백을 담아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의 시작은 첫 만남부터가 애초에 잘 못 되었던 것이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키는 훤칠했고 날씬하고 눈은 부리부리 그다지 매력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자녀는 둘이 있고 아주 작은 방 한 칸에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는 그 사연을 듣고 나니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선심 쓰듯이 그럼 집에 가보자 했더니 정말 작은 방 한 칸의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좁아 터진 곳에서 세 식구가 잠자기도 어려우리만큼 비좁더라고요. 부엌을 들어가 보니 세간살이라곤 정말 한숨이 나왔고 부엌 한켠에는 아이들이 벗어놓은 속옷과 양말들이 물에 담긴 채 쌓였더라고요. 불쌍하게 가엾게 생활하고 있구나 짠하다는 생각에 그만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는 생각에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인데 말이죠. 큰 아이는 초1, 작은 아이는 딸이고 유치원생이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식도 없이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제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도시 변두리 골목 끝자락에 붙어있는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 방문을 여는 순간 제 코끝을 찌른 건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가난의 악취였습니다. 그 좁은 방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던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유치원생 딸아이. 아이들의 옷은 때가 꼬재재했고 머리는 며칠을 안 감았는지 떡이 져 있었습니다. 낯선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다보고 결정을 한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하면 너무 가혹할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안타까운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었던가 봐요. 나 자신도 초혼도 아니고 재혼,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자격지심에 중매로 만난 그 남자는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에 들지는 않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결심을 했어요.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고 이혼한 것이 죄는 아니니까요. 남편만 성실하면 젊으니까 얼마든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도 없이 바로 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너무 작아서 같이 살기는 힘드니 방을 먼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돈이 없으니 뭐 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돈이 없었습니다. 미순아, 조금만 참자. 우리 도시로 나가서 살면 금방 자리를 잡을 거야. 그 말 한마디 믿고 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허구를 믿었던 내가 바보입니다. 얼마 뒤 우리는 시골 구석을 벗어나 조금 더 큰 도시의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방이 하나뿐인 건 여전했지만 그래도 우리 네 식구 복닥거리며 살면 희망이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비극은 그 좁은 방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살다 보니 얼마 안 되면서부터 서로가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나고 사사건건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취직도 잘하고 퇴사도 발빠른 남편은 그렇게 하고 나면 집에서 뒹굴거리며 내가 보채지 않으면 몇 달을 꿈쩍도 안 하고 놀았답니다. 지옥 같았던 집구석, 그리고 매를 든 엄마. 남편은 날 때부터 게으름을 유전자로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생계가 바닥을 치고 아이들 학교 보낼 돈이 없는데도 군것질 값으로 용돈조차 줄 수 없는 형편없는 가정이었고 본인은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밖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돈을 벌어와도 집에 오면 나를 반기는 건 산더미 같은 집안일과 말썽만 부리고 어지럽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화풀이 대상은 만만한 아이들이 되었죠. 아들놈은 내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쌈짓돈. 몇 천 원이 없어질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야단을 치면 아들은 그대로 집을 나가 며칠씩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에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세탁기에 넣으라는 속옷을 자기 옷서랍장에 냄새나게 감춰두곤 했습니다. 서랍 정리를 하다 발견한 그 썩은 냄새 나는 빨랫감을 보는 순간 저는 이성은 잃어버리게 되고, 이게 뭐야? 내가 사람이니? 소리를 지르며 손찌검이 시작되었고, 아이는 숨죽여 울기 시작하고 나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서죠. 곧 퇴근한 남편과의 부부싸움으로 번졌습니다. 2, 3일이 멀다 하고 가정에서 큰 소리 나며 지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시절의 악몽이 저를 힘들게 하지만 그때의 10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된 지옥 같은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싶기도 하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랑 부딪히며 싸우고 살았지만 어린 나이라 어른의 보살핌을 받을 시기라 생각하여 속으로는 애들 클 때까지만 참고 살아보자 마음으로 다짐을 했었기에 그 기간 힘들었어도 견디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30년 전 그날 수화기 너머의 배신. 남편은 직장을 잡아도 한 달을 못 넘겼습니다. 한 달 일하면 석 달을 방바닥에 누워 지내는 꼴을 보며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친구의 제안으로 작은 휴대용 후레쉬 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 고됐지만 드디어 우리도 사장 소리 듣나 싶어 잠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주부 사원들 5명을 뽑아 공장을 돌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살이 심해 공장에 나가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당시엔 공장 사무실과 집 전화가 연결되어 있었죠. 무심코 수화기를 들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나 간드러졌습니다. 자기야, 그때 우리 정말 좋았는데 우리 다시 만날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웬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신발은 어떻게 신었는지 머리는 풀어 헤치고 이성을 잃고 아픈 것도 잊고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짐승보다 못한 놈아. 울부짖으며 집기를 던졌습니다. 직원들을 다 퇴근하시라고 하고 단둘이 남았을 때 물어봤어요. 고백은커녕 오히려 지가 잘났다며 당당함과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왔는지. 인간은 불쌍하다고 구제해주면 안 되는 거였구나. 너란 놈은 인간 쓰레기였어. 남편은 반성은커녕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뭔데 나를 나무라. 그 광기 어린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남자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 저는 교회를 다녔고 이 아이들을 버리면 갈 곳 없는 그 가여운 앞날이 걱정되어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싸움을 해도 꽁하지 않고 금방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도 무던히 잘 버티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장도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물건은 불량투성이고 몸은 망가졌습니다. 남편은 또 몇 달을 놀다가 겨우 덤프트럭 운전 자리를 구했습니다. 실컷 놀다가 직장을 잡아보겠다고 나가서 알아보면 일자리도 금방 잘 잡더라고요. 배운 것이 운전이라 덤프트럭 운전만 고집을 했어요. 그렇게 잡은 운전기사 그의 취업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취직해서 직장에 다닌 지 일주일 정도 되는 날 사망사고 소식을 들었어요. 무너진 억장은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요. 앞이 까마득하고 그 시절엔 사고가 나면 바로 구속이었습니다. 시골 굽은 길에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망사고를 낸 것입니다. 남편은 감옥에 갔습니다. 돈 한 푼 없는 형편에 저는 제 형제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며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합의서를 부탁한다며 한 달은 쫓아다닌 기억이 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돈으로 합의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만날 때마다 죄인이 되었죠. 제가 왜 그분들께 사정사정을 해가며 빌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사고 친 놈은 감방에 갔으니 밖에서 내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아이들도 나의 자녀가 아니고 형편없는 가정이고 남편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애원해 가면서 겨우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인간의 탈을 썼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또 미국 사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없으니 돈 좀 보내달라며 구걸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1년 뒤 또 사고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인사사고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견디다 못해 이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내 앞길을 여기서 주저앉아 더 망가뜨리기엔 나는 너무 젊었다. 나의 살 길을 찾아보기로 결심을 해봅니다. 세상에 혼자 덩그라니 나가기 힘들었지만 무작정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위장이혼 그리고 필사의 탈출을 위하여 계획을 짭니다. 10년. 이 지옥 같은 세월을 견딘 건 제 인내심이 아니라 어쩌면 미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 옆에 있다가는 내 목숨이 먼저 끊어지겠구나. 치밀하게 연구했습니다. 남편에게 우린 한국에서 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어머니도 누이 동생도 다 미국 시민권자이니 우리 가정도 미국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아주 힘들게 설득을 해서 위장 이혼부터 하자고 간신히 꼬드겼어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이혼 서류가 접수되던 날 저는 하루하루 조금씩 저의 물건을 표신하지 않게 창고에 조금씩 쌓아놓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도주 계획을 세웁니다. 그동안 몰래 챙겨둔 짐 가방 하나를 들고 발소리 나지 않도록 살포시 걸어나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방, 아이들의 반항적인 눈빛, 그리고 칼을 휘두르던 그 남자의 그림자까지 10년의 지옥을 뒤로하고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저 미순이의 눈물로 쓴 전반전 이야기입니다. 그 10년은 지옥이었고 나는 그곳의 죄수였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 그리고 단칸방의 찬 공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저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도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혼의 실패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여자로서의 상실감. 그 결핍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그 남자는 번듯한 말솜씨로 제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식 둘이 있다는 말도 재혼이라는 처지도 제게는 오히려 나도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으니 그냥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 살아보자. 남의 자식이라도 내 자식처럼 사랑하며 살아보자 결심했는데 남편이 잘했다면 이런 결과로 끝이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만 잘 살아보려고 피땀 흘려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부자는 아니었어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간혹 그때를 회상해 봅니다만 인간됨됨이가 아닌 사람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나 스스로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기까지가 제 인생에 가장 시렸던 10년의 기록입니다. 저는 함께 사는 동안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신학 공부한다던 남편은 몇 달을 공부하는가 싶더니 또 포기하더군요. 그때부터 저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집을 도망 나오면서부터는 아주 주님을 잊을 채 25년을 살았답니다. 이젠 그날의 겁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가슴 아프셨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막의 스토리가 남았습니다.